비가 막 그친 오후, 장례식장의 검은 양복들 사이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향냄새, 눅눅한 공기, 도모하게 울리는 조문객들의 인사. 바로 그날 그는 자신의 인생이 결코 처음부터 끝까지 타인을 위한 연극 결표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아내의 장례식 날이었다. 누구도 그를 남편이라 부르지 않았다. 심지어 자식들조차 그를 멀리했다. 그는 어리둥절한 채로 홀로 남겨졌다. 나는 왜 이토록 외롭게 보내는가? 평생을 지켜온 체면이 나를 위해 뭘 해줬지? 그는 혼잣말을 내뱉고 조용히 유서를 꺼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죽는 날까지 나답게 살지 못했다. 최명호, 칠순의 전직 공무원. 그는 젊은 시절부터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했다. 술자리에선 끝까지 잔을 따랐고 불합리한 부탁도 예의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였다. 심지어 아내의 뜻조차 신의 체면 생각해서 라는 이유로 무시했다. 그렇게 살아온 삶의 끝자락. 그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병원에 누워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왔던가? 나는 나였던 적이 있었던가? 장례 후 며칠, 그는 우연히 아내의 일기장을 발견한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명호는 착한 남편이었다. 하지만 내 남의 기준에 맞추는 사. 나는 단 한 번도 그가 진심으로 묻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일기장을 품에 안고 오열했다. 그가 지쳐온 체면은 결국 가장 살아나던 사람과의 짐식마저 가로막은 벽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체면은 예의의 옷이다. 하지만 그가 살아온 삶에서 체면은 예의가 아니라 자기검열과 거짓된 미선이었다. 퇴직 후 그는 미술학원을 몰래 등록한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한마디에 접어야 했던 그림이라는 꿈을 되살리기 위해. 하지만 학원문 앞에서조차 발걸음을 내딛지 못했다. 노인이 무슨 그림이냐는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체면은 남이 주는 족쇄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채운 쇠사슬이었다. 며칠 후 그는 거실 한가운데에 캔버스를 세우고 붓을 들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뜨거웠다. 그는 그렸고 또 그렸다. 붉은 배경의 검은 글씨 하나를 크게 써내려갔다. 이제부터는 나로 살겠다. 서울의 한 작은 카페. 바깥은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커튼 사이로 흐릿한 햇살이 스며들던 오후. 최명호는 45년 만에 첫사람을 다시 만났다. 고등학교 동참회에서 우연히 다시 연결된 그녀. 한때 편지를 주고받던 여고생 임지숙. 지금은 백발이 섬섬한 여인이었지만 웃을 때만큼은 예전과 똑같았다. 명호 씨, 그림 그리신다면서요? 저 사실 몰래 그림 좋아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고 명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들어온 사람들 중 한 여성이 지숙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지숙 씨, 어머 손주 데리러 가신다더니 데이트 하시나 봐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나이 드신 분들께서도 이렇게 단단하신 거 멋지네요. 그 말 한마디에 지숙의 얼굴이 붉어졌고 명호는 무언가가 가슴 깊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노인 취급. 그것이 진짜 상처였다. 우리는 몇 살부터 늙었다고 느끼는가? 주름이 늘 때? 체력이 떨어질 때?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이제는 안 된다고 여기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다. 최명호는 체면을 버리고 그림을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거리미술 전시회에 신청할 때 자기소개서의 나이란 항목에서 손이 멈췄다. 72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 생각은 또다시 그를 움츠러들게 했다. 며칠 후 명호는 딸의 도움으로 젊은 감성의 셔츠를 입고 미술관을 찾았다. 하지만 관람객 중 몇 명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어르신, 저런 옷 좀 그렇지 않아요. 나이 들면 나이값을 해야지. 그 순간 그의 손에서 화첩이 떨어졌다.
말없이 짚고 돌아선 그는 거울을 마주하고 혼잣나 했다. 나는 나이 든 사람인가? 아니면 나이 든 척해야만 하는 사람인가? 집으로 돌아온 명호는 옛날 앨범을 꺼냈다. 그 속에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여행 사진이 있었다. 그의 셔츠는 분홍색, 바지는 노란색, 손에는 풍선까지 들고 있었다. 그때는 아무도 나에게 나이가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는 깨달았다. 세상은 늙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지 늙은 마음을 두려워할 뿐이다. 실제로 그는 주변에서 본다. 같은 나이지만 누구는 활기차고 누구는 침묵 속에 산다. 차이는 오직 하나. 별표 마음의 나이 별표였다. 게테는 82세의 파우스트레, 세르만테스는 58세의 돈치호테레, 펜델은 56세의 네시아를 완성했다. 그들의 나이는 단지 숫자였을 뿐이다. 그들은 마음이 늙지 않았기에 인생의 정점을 노년에 맞이한 것이다. 며칠 후 명호는 다시 미술 전시회에 지원했다. 이번엔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적었다. 72세, 아직도 배울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진도 첨부했다. 활짝 웃으며 분홍 셔츠를 입고 배경엔 완성된 유화 한 점이 감겨 있었다. 그림의 제목은 늙지 않는 하루. 새벽 3시. 모든 것이 잠든 시각. 최명호는 불 꺼진 작업실 한복판에 앉아 있었다. 흑백의 유화 한 점이 완성되지 못한 채 이젤 위에 걸려 있었다. 그는 붓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림 위에 조용히 한 글자를 써넣었다. 용서. 그 순간 책장 아래 먼지 덮인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안에는 그가 40년 넘게 꺼내지 못한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보내지 못한 편지. 자신에게. 편지 봉투를 찢는 손끝이 떨렸다. 그는 편지를 꺼내 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명호야, 내가 지금처럼 살 줄은 몰랐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면서도 외면하던 모습이 나한텐 가장 참기 어려웠다. 넌 언제나 타인을 먼저 생각했고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런 지혜도 주지 않았지. 그 편지는 젊은 날의 명호가 미래의 명호에게 보내려다 멈춘 독백이었다. 그리고 지금 70이 넘은 그는 그때 그 말을 처음으로 제대로 읽고 있었다. 나는 내가 되고 싶지 않은 어른이 되고 말았구나. 명호는 늘 성실한 사람이라 불렸다. 누구보다 책임감 있고 조용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내는 사람. 하지만 그 내면에는 자신을 늘 기에 두고 살았다는 깊은 혈안이 있었다. 자신이 좋아하던 일은 가족 때문이라는 명분으로 적고 자신이 싫어하던 관계는 체면 때문이라는 핑계로 유지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나에게 사과 한 번 한 적이 있었던가. 며칠 후 아들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혹시 어릴 때 그림 그리셨던 적 있죠? 명호는 놀라 되물었다. 그건 어떻게? 아들은 조용히 말했다. 예전에 책장 뒤에 숨겨진 그림, 엄마가 몰래 보관해 두셨더라고요. 제일 좋아하는 색은 분홍이라면서 당신은 원래 화가가 될 사람이었으라고 메모해 두셨더군요. 그날 밤, 그는 아내가 남긴 편지와 아들이 꺼내준 그림을 나란히 놓고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에게 말을 거었다. 명호야, 정말 미안했다. 너는 평생 누구보다 열심히 나를 버텨줬구나. 세상은 언제나 용서를 외친다. 남을 용서해라. 과거를 잊어라.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명호는 처음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지 않았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 내가 나에게 미안한 삶을 살아왔다면 그건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죄였다. 그는 다음날 아침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작은 블로그를 만들었다. 첫 글의 제목은 짧았다. 명호야, 이제 괜찮아. 비가 오는 날이었다.
젖은 우산을 들고 현관 앞에 서 있는 한 남자. 그는 문을 열지 못했다. 그 안에는 20년 전 자신이 끝내 꺼내지 못했던 말들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최명호는 꿈을 꿨다. 아들이 5살이던 시절로 돌아간 꿈이었다. 손을 잡고 걷던 골목길, 뛰어가던 작은 긴 모습, 그리고 돌아서며 이렇게 말했다. 아빠, 나 잘했지? 명호는 눈물이 흘러 잠에서 깼다.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고 손엔 부서진 사진 액자가 지어져 있었다. 그 속엔 아들과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명호는 아들에게 엄격한 아버지였다. 남자라면 울지 마라. 성적은 기본이고 결과가 다다. 아들은 언제나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어느 날부터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학 입학 후 아들은 지방으로 내려가 홀로 살았다. 그리고 몇 년째 연락이 끊겼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내가 원했던 건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니라 나를 닮지 않은 사람이었단 걸. 며칠 후 딸이 건넨 봉투 하나. 받아 보냈던 편지인데 아버지께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편지는 단정한 필체로 쓰여 있었다. 아버지, 어릴 때 저는 아버지가 자랑이었습니다. 친구들보다 멋졌고 어깨가 넓었고 뭐든 해내는 분이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는 아버지가 무서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제 실수보다 제 모자람을 참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떠났습니다. 도만이라기보단 숨쉬기 위해서요. 편지 끝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가 다시 한번 제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혹시 최명호 선생님 되시나요? 상대는 한 청년이었다. 저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최명호 선생님 맞으시죠? 저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사실 선생님께 전해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서요. 그날 저녁 명호는 조용히 USB를 열었다. 영상 속 아들은 강단에 서 있었다. 미술치료 감사라는 타이틀로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제가 배운 그림은 아버지의 흔적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그림을 가르치지 않았지만 삶 전체로 제게 말해주셨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걸 언젠가는 다시 시작하라고요. 영상은 거기서 멈췄다. 연호는 눈물로 모니터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고 착각했지만 너는 나보다 훨씬 먼저 나를 이해하고 있었구나.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것을 기억으로만 남긴다. 문제는 기억은 남지만 용기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호는 이번엔 달랐다. 그는 직접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의 삶에서 놓쳐버린 아버지였다. 다시 기회를 달라고는 하지 않겠다. 다만 이제라도 내가 나를 다시 불러준다면 나는 언제든 그 이름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편지를 사진과 함께 우체통에 넣었다. 사진 속 웃는 아들과 늦은 시간 미소 짓는 아버지가 함께 있었다. 그날도 비가 내렸다. 서울 외곽의 한 병원. 진료를 마친 최명호는 문을 나서려다 똑똑해서 누군가의 고함을 들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 목소리 30년 전 그가 울지 못하고 삼켰던 자신의 외침과 똑같았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잠시 벽에 길에 숨을 고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정말 평생 화를 참으며 살아온 인간이었다. 명호는 젊은 시절부터 늘 참았다. 윗사람의 부단한 지시에도 억울한 비난에도 아내의 눈물에도 그는 침묵이 미덕이라 믿었다. 하지만 침묵은 쌓이고 쌓인 감정은 결국 분노의 형체로 그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다. 한 번도 소리 내지 못했던 감정들이 이젠 내 안에서 나를 향해 고함을 지른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가스레인지 불 위에 올려진 찌개다 끓고 있었다. 그는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조심스레 놓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분노는 이제 그의 혈압과 심장 박동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이토록 오래 참고 살았는데 왜 그 어떤 이유로도 보상도 받지 못하는가. 분노는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고 참음은 나를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순간 테이블 위에 오래된 전화번호부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그중 아내의 친정집 번호를 찾아냈다. 전화를 건 그는 짧게 한마디를 했다. 나 아직도 당신한테 화가 나 있어. 그리고 눈물이 흘렀다. 이제는 없는 사람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이 서러웠다. 며칠 후 이웃집 청년 동훈이 문을 두드렸다. 선생님, 혹시 그림 좀 봐주실 수 있을까? 제가 요즘 너무 화가 나서. 동훈은 부모의 기대, 회사의 압박, 연인의 외면까지 모든 감정이 섞여 터지기 직전이었다. 명호는 조용히 말했다. 붓을 들어. 말을 못하겠으면 그 감정을 그려봐. 종이라도 내 마음을 들어줄 테니까. 동훈은 그림을 그렸다. 붉은 물감이 화면을 뒤덮었고 그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울었다. 그날 밤 명호는 자신도 종이 앞에 앉았다. 그리고 72세 인생의 첫 분노화를 완성했다. 그 제목은 소리 없는 아우사. 노년에 이르러도 풀지 못한 분노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 병이 되어 돌아온다. 명호는 책상 서랍에 작은 쪽지를 써붙였다. 화를 입에 담기 전 마음에 붙은 먼지를 먼저 털어낼까. 그는 걷기 시작했다. 내일 새벽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숲길을 걷고 하늘을 보고 그리고 붓을 들었다.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기 위해, 자신을 죽이지 않기 위해. 제주도의 한 바닷가, 바람에 흩날리는 얇은 리넨 셔츠에 하얀 모래 위에 놓인 의자 하나, 그리고 그 위에 앉아 노트를 꺼내는 노인. 최명호, 그의 73번째 봄이었다. 그는 오늘 아침 작은 출판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선생님의 그림 에세이 출간됩니다. 그 순간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한때는 울분과 후회로 가득했던 가슴이 파도 소리만큼 잔잔해져 있었다. 명호는 새벽마다 걷기 시작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였다. 처음엔 어색했던 산책, 나무를 스치듯 걷고 바람에 눈을 감고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노트에 적으며 그는 마음의 근육을 쌓아갔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굳고 마음도 마찬가지다. 점심은 반전의 대상이다. 감정은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서점에서 매달 3권의 책을 샀다. 그 주제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저 결표 나를 흔드는 문장 결표를 찾는 게 목표였다. 어느 날 한 구절이 마음을 깊게 찔렀다. 마음이 연약한 자는 언제나 남의 인생을 탓하고 마음이 단단한 자는 자신을 직면한다. 그는 책을 덮고 긴 호흡을 내쉬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남 탓을 멈추기로 했다. 어느 오후 등기로 편지가 하나 도착했다. 보낸 이는 손자 하준. 할아버지, 저도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아빠는 말은 안 해도 할아버지를 참 좋아해요. 저한텐 항상 내 할아버지는 진짜 용감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간 용감한 그림을 그릴 거예요. 명호는 편지를 들고 오래도록 돌았다. 그가 세상에 남긴 가장 큰 그림은 화폭 위의 일화가 아니야. 아들의 마음을 바꾼 용기, 그리고 손자에게 전해진 그 용기의 유전이었다. 명호는 자신이 가진 걸 나누기 시작했다. 글, 그림, 시간, 그리고 따뜻한 시선. 내주마을 도서관에서 노인 글쓰기 교실을 열었다. 거기엔 혼자 늙어가는 이들, 말이 없는 할머니, 눈이 흐릿한 친구들이 찾아왔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깊은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쓰고 그리고 남길 수 있습니다.